네, 전국 해법을 모색한다. 박종희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그리고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좀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엔 두 분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계속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이 오늘의 가장 큰 핫 이슈였습니다. 먼저 신당 창당을 2월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총선 목표로 개헌 저지선 100석 정도가 되겠죠. 100석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박 사무부총장님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00석? 글쎄,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네. 창당에 아주 의욕을 보이시고 계시는데 문 대표께서 그 비주류를 끌어안는다 하면은 안철수 신당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고 예. 또 김한길 전 대표나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이 새정년내 보수 성향 거물급 인사의 추가 탈당 여부 그것이 안철수 신당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김 전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아주 강단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시던데. 강철수라는 별명까지. 네네. 그래서 저는 뭐 100석 개헌 저지선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얼마나 민심에 부응하는 신당의 모습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좋은 후보를 내느냐. 거기에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과연 신당이 이제 얼마만큼 그 현실적으로 많은 현역들이 조금 그 탈당을 하고 또 거기에 그 합류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2월까지는 뭐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 뭐 이런 얘기를 또 오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호남 민심의 그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 네.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수도권에 또 거주하고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네,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지렛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의 그 입장이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설사 교섭단체가 한두 석이 못 미친다 할지라도 예. 원칙을 그 위배하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건 굉장히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원칙을 지켜나가고 또 좋은 후보를 내겠다, 또 민심에 부응하겠다, 이제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간다면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20명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의원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구태의원한 의원들을 결국 모아서 뭐 저 당이 과연 새로운 새 정치를 하는 건 맞느냐라는 또 굴레를 씌울 수밖에 없는 또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역들이 탈당을 해서 이 소위 신당에 합류를 한다고 선언을 하더라도 저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그 기존에 탈당 전에 혁신안으로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뭐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또는 뭐 기소된 사람들은 또 배제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탈당한 현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천으로 직결된다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신당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호남을 중심으로 탈당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또 옥석을 가려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미 또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신당으로 간다고 해서 뭐 자동으로 그런 공천이 되느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신당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네.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만 그나마 이제 신당이 그 표방하는 성공의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종희 사무부총님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과거의 안풍처럼 센 바람은 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중도층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모습의 안철수라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신당이라는 것이 이제 새정치, 민주, 연합 이런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것인데 네. 새정치는 여기다 두고 간 것 같아요 보니까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고 또 이 창당하기 전에 벌써 야권 연대라는 게 또 부상이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 보수, 이 수도권에서의 중도 보수들이 리얼미터의 그 여론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16% 정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치열한 이 가치와 현상, 현실적인 아까 우리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남 쪽의 민심이 어떻게 붙을 것인가, 수도권의 또 호남 쪽의 40대 수도권의 중도 보수 이것을 어떻게 쌓아낼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 총선에 새누리당을 위협할 정도의 바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안철수 신당이 어떤 노선을 걷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한 부류에서는 사람은 빼와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은 또 새정치하고는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는 뒤죽박죽 이 잡탕이다 이런 비난들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로서는 이 수도권의 중도 보수를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야권 연대가 벌써부터 나온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야당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야권 연대 왜 또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벌써 신당이 사실은 뭐 그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야권 연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조금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의 이제 기자회견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쏟아졌을 때 뭐 네. 거기에 답도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하고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호남 신당과의 연대는 좀 열어두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한 2, 3개월이 굉장히 이제 야권 내부에서는 이제 혼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각자 도생해서 이후에 그 대선을 앞두고 큰 길에서 만나는 그런 방법도 저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야권 연대를 벌써 얘기하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그 서로 간에 쌓여온 불신이나 또는 감정의 골의 깊이로 봐서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박 의원님 말씀 아까 그 신당의 여파로 이제 그 새누리당의 영향 이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새누리당이 그동안 이제 그 굉장히 어부지리로 많이 얻은 것들이 있었죠. 야권이 너무 내부에서 분열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오히려 그 여당이 조금 많이 그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팔짱 끼고 마냥 이렇게 즐거워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실체가 뭐 있다고 보여지건 없다고 보여지건 그 신당은 어쨌거나 야권의 한 부류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지금 무당층이나 또는 그 중도 보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의 지지가 새누리당을 떠나서 야권으로 넘어오게 되는 어떤 계기를 제공하는 기회가 이번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 이것이 허수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그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팔짱 낄 상황은 아니지만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 분열이 가속화돼서 표는 나눠져서 총선에선 더 불리할 것이다. 이런 지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오히려 전선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뭐 다자구도 속에서도 저는 어쨌거나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의 선거 구도가 좀 바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신당의 그 파급력이랄지 또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이제 굉장한 혁신과 이 좋은 후보 경쟁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일려 다야 구도 속에서도 저는 야권에서 충분히 좋은 후보를 낸다면 승산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여나 야가 지금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삼국지에 나오는 그 천하 삼분지계 예. 해서 안철수 신당은 충분히 마케팅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인물로 당을 채울 갈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 지금 이제 있는 사람 빼오고 이 원래의 정책을 조금 가공해서 이것을 새 정치로 포장하는 이런 거 가지고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내년 총선에 어떤 정책과 어떤 인물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정당 재편의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공천룰 특별기구가 오늘 새누리당 인선이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당연직으로 들어가셨죠.
근데 문제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인재를 내놓기 위해서 과연 전략 공천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는 여야 모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공천 이 특별 기구에서 논의할 것은 이미 이제 뭐 밖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 많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당원과 유권자의 구별을 비율을 어떻게 할 비율을, 것이냐.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략 공천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이제 우선 추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근데 당원 당규에 우선 추천 지역의 우선 추천의 그 조건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여성과 또 장애가 있으신 분, 그다음에 당 사무처 직원들, 또 정치 신인 이것,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룰을 정해서 할 것이냐인데 지금 저희 새누리당 공천의 고민이 이런 것입니다. 국민공천제로서 이제 상향식 공천을 하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랬을 때 물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커다란 프레임에 커다란 큰 틀에서 야권은 물갈이를 하는데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이 많이 독식을 한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위한, 그러니까 신인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 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이런 것으로 해서 이 공천이 끝났을 때 국민적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숙제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현재 김성권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호남도 승리할 사람을 전략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현재 인선 자체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의 측근으로 좀 뭉쳐있다 보니까 이 공천 역시 전략공천 역시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네. 지금 호남도 당선 가능한 사람으로 전략 공천하겠다라는 그 발언 안에는 어찌됐거나 문재인 대표 중심의 그 공천을 이루어 하겠다라는 그런 그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당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당이 지금 출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 시대 정신이라고 이제 또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단지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그럼 그게 가능할 것인가? 지금의 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스템은 그대로 가면서 그냥 뉴페이스만 새로운 얼굴만 호남에 전략 공천한다고 해서 그럼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간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보니까 그 공천 그 특별기구. 특별기구죠. 예. 그래서 그게 뭐 한 10월 달부터 지금 뭐 구성을 한다 안 한다 이러다가 지금 거의 이제 연말 돼서 이루어졌는데 거기도 보니까 친박 비박이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태 것은 그 이 야당의 분열상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 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계파 갈등이 사실은 숨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예. 아마 여러 가지 뭐 좀 전에 두 분 그 대담에서 나왔던 험지 출마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내가 정치 생명 걸고 맡겠다고 했던 어떤 의미에서의 전략 공천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대구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그런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이후의 정치 상황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조금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러한 굉장히 그 핵심적인 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최경환 부총리가 또 이제 당의 복귀를 또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 친박과 비박 또 최경환 대 김무성 이런 이 갈등 구도 속에서 어떻게 이 공천 기구가 이 운영이 되고 공천이 이루어지는가에 또 새누리당으로 오히려 모든 또 관심이 집중되는 네. 또 그 분란을 또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 예. 그런 단초가 오늘 개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네. 말씀하셔서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는 모든 것이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비율, 그다음에 이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없고, 그다음에 험지 출마라는 것은 뭐냐면 명망 있는 분들이 이 새누리당 유리한 지역에 가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스타 정치인 또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들은
수도권의 어려운 지역에 와서 출마를 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것이 전략 공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 추천 지역에 현재 어떤 후보가 있는데 이분이 당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을 때에는 우선 추천을 해서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험지 출마론에 맞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이 유리한 예를 들어서 TK나 PK나 이런 지역에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정상적인 경쟁을 해서 후보가 될 수 없고 또 정치 계층 간의 이 정치 소수자라든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역할을 정상적인 투표를 안 될 경우에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는 지역이죠. 네. 그것이 이제 TK, PK가 포함이 된다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기본적인 틀은 다 알겠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추천위원 자체가 이제 친박계, 비박계에 어떻게 보면 안분이 되어 있다. 네. 따라서 공천률을 정할 때 역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니 공천 룰을 네. 정하는데 예를 들면 뭐 개파간이 숫자가 비슷하게 져야지 그러면 숫자가 차이가 나면 됩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됐고 예. 밖에서는 이제 뭐 그 안에서 엄청나게 싸울 것 같지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네. 국민과 당원 50대 네. 50에서 이제 70대 30까지 얘기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50대 50으로 할 것이냐 7대 3으로 할 것이냐 해서 중간에 절충이 될 거고요. 아. 그것은 이제 거기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겁니다. 그 굉장히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안에 후보가 많은 경우도 있고 후보가 둘인데 하나는 현역이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가 붙는 지역도 있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과 또 신인과 붙는 지역이 있고 이럴 때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이제 해봐야 되는데 네. 잘 될 거고요. 그것은 뭐 5대 5하고 7대 3을 주장하니까 6대 4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선 추천 지역을 새누리당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네. 여성 정치인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그걸 할 것이냐. 아까 우리 김희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의 유승민 의원 같은 지역은 그 이재만 동구청장이 가서 경선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지. 네. 그것을 뭐 인위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떨어뜨리고 뭐 다른 분을 하고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예. 그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아니, 그럼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를 그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 축출을 했는지를 모든 국민이 동시에 지켜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대구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첨예한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 굉장히 복잡하게 이 말씀하셨다고 역대 얘기를 하셨는데 공천이- 보니까 역대 공천이 이제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우선 인위적으로 해서 성공을 공천제라고 한 적이 포장은 돼 없거든요. 있지만 그게 전략 공천으로 비춰지는 게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그거는 애둘러서 여러 가지로 이 표현을 새누리당에는 하십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략 공천이라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추천 제도라는 게 여성, 장애인, 정치 신인, 그다음에 여론 조사를 해서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 네. 이 경우에만 우선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거 하여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진실된 사람 이런 표현 한마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국민들이 다 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언론에서 생각을 이제 합니다. 호기심을 붙이기 위한 이 장면이지. 그 말씀을 보이지는 어떤 않는 것을 거잖아요. 언론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께서 치열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한 분인 손학규 의원이나 김한길, 박지원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민주당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예상을 해주시죠. 우선은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저기 은퇴하신 분이고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저는 뭐 강진에서 열심히 그 장작불 떼시면서 잘 공부하시면서 또 뭐 점심 공양 드시면서 계실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이제 박지원 전 대표나 또 김한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뒤분들이 이제 신당에 얼마만한 이 현역들이 참여할 것인가 또 얼마만큼 좋은 후보들이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키맨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고민도 깊어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최후 통첩, 나의 고민도 깊어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애둘러 쓰셨기 때문에 예. 아마
특히 김한길 전 대표에게 아마 그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개파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전국의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